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형입니다.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먼저 오늘 준비한 내용 알려드리겠습니다. 북한의 도발과 위협이 우리 안보의 뉴노멀이 되어버린 참으로 기가 막힌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는 대통령이 덩어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의 대외적 협상력을 스스로 낮추고 수직 조각이 된 9.19 군사합의를 여전히 붙드는 이 정권. 연일 계속되는 북한 미사일 도발에 보수 야당이 문재인 정부의 안보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미사일 또 쏠 것 같다. 지난 방송에서 얘기했던 정청래 전 의원 일부에서 만나보겠습니다. 말 그대로 고속버스 안에서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구독자 20만 명을 보유한 뷰티 유튜버 꽁지가 게재한 영상이 논란입니다. 버스 안 성추행을 고백한 영상인데요. 여성을 상대로 한 성범죄 법정 소위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지금 경제적으로 아주 상황이 어렵습니다. 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제대로 이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관광산업은 효과가 바로바로 나타나는 매우 중요한 분야입니다. 여당이 국내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쓴소리를 마다않고 현장의 소리를 직접 들려줬던 관광업계 관계자 말을 직접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합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피해 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대책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또한 일본의 수출 규제를 극복하기 위해 국내 소재 부품 산업의 발전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필요한 분야를 추가적으로 5조 8,300억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안이 통과됐습니다. 정부가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 지 100일 만이었는데요. 나경원 원내대표가 새 역사를 썼다고 평한 이번 추경, 어떤 항목이 통과되고 또 어떤 항목이 삭감됐는지 팩트체크해봅니다. 8월 7일 수요일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합니다. 매주 수요일 이 시간은 청래당 하는 시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마포울 지역위원장 정청래 전 의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정청래입니다. 개각 시기와 폭을 놓고 문재인 대통령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시기가 당초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인물난을 겪고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늦어도 많이 늦었죠. 지금 정치인 출신, 국회의원 출신 장관이 여러 명 있지 않습니까? 예. 이분들은 빨리 지역으로 들어가서 예. 내년 총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도 늦었어요. 예. 그래서 일단 늦었다는 측면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청문회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선뜻 나서는 사람이 좀 적다. 그래서 인물난을 겪고 있다라고 저도 간접적으로 전해 듣고 있습니다. 예. 예를 들면 김현미 장관이나 유영미 장관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의 지역구에서 총선에 나오고 싶어 할 텐데 후임자가 마땅치 않기 때문에 지금 계속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실제로 최정호 전 차관 했다가 낙마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그냥 지금 한두 달 더 하고 있고, 유영민 장관 같은 경우도 해운대구거든요, 부산. 예. 거기도 녹록치 않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본인들은 아마 개인적으로 속으로 하루빨리 지금 좀 그만두고 총선 준비를 하고 싶은 생각에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인사청문회가 신상털기식으로 흐르다 보니까 선뜻 나서는 인물이 없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인사청문회를 조금 변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은 예전부터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소벤처기업부 같은 경우는 27명을
뭐 찾았다 이렇게 할 정도로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아마 대체적으로 주식을 갖고 있는 기업체 사장 같은 경우는 좀 꺼려하는 게 아니냐. 예. 뭐 이런 생각이 좀 있고 또 요즘 이제 워낙 그야말로 신상털기식 뭐 모든 걸 다 뭐 해집으니까 뭐 가족들의 뭐 피해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뭐 꼭 장관하는 것이 옛날 과거처럼 뭐 크게 영광도 아니고 그리고 뭐 돈 잘 벌던 사람 같은 경우는 뭐 크게 뭐 월급이 많은 것도 아니고 예. 또 뭐 국회 와서 또 좋은 소리 듣는 것도 아니고 예. 그래서 장관직이 예전 같은 영광스러운 영예로운 자리는 또 아닌 예, 것 같아요. 예.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뭐 네. 이 작가는 시켜주면 하겠습니까? 저는 안 합니다. 무조건 안 합니다. 봐, 이런 사람이 많다니까요. 예. 법무부 장관에는 조국 전 민정수석이 뭐 여야 또 언론에서 다 거의 확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확정에 예. 대한 예상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예. 저도 그래서 기정사실화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생각해 보면 사실 예전에 검찰 개혁 중에 하나가 법무부와 검찰의 관계가 사실은 외청 관계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검찰이 실제로 모체인 법무부에 가서 다 장악을 했다. 그렇죠. 그래서 법무부의 검찰화 이것도 이제 개혁의 대상이었는데 그걸 이제 어느 정도 개혁을 했다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검찰 출신 아닌 뭐 민간인 교수 출신 박상기 뭐 장관도 그렇게 하지만 검찰 출신이 아닌 사람이 법무장관 괜찮겠다. 또 하나는 지금의 검찰 개혁안을 밑그림을 그린 사람으로서 또 법무부 장관은 또 국회를 상대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다수간에 또 국회에 있으면서 또 여러 가지로 조정해야 될 것도 많고 그러면 결자해지 차원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카드가 어떻게 보면 좀 유일한 카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반대로 검찰 측에서 조국 전 수석이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검찰 측에서 소위 말해서 뭐 왕따를 시킨다든가 의도적으로 무시를 한다든가 그러니까 영이 안 서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윤석열 검찰총장과 관계를 봤을 때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가 앞으로 입장이 중요할 텐데 나름대로 검찰총장이 되기 전에 뭐 조율을 하지 않았겠느냐 이런 추측이 많은데 저는 그것은 좀 반반입니다. 예. 왜냐하면 워낙 검찰 원칙주의자 검찰 소신 이런 것이 크기 때문에 그걸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러하기 때문에 더더욱 조국 법무부 장관이 기용이 되는 것이 조정 중재하는 데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조국 전 수석이 재임 시 때도 본인의 SNS에 글을 올려서 논란이 되기도 했고요. 그래서 한동안 쓰지 않겠다고 했다가 지금 다시 수석직에서 물러나고 나서 연일 또 항일 메시지 혹은 야당을 비판하기도 하고 있거든요. 이런 SNS 정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조국에 대한 조국 수석의 사명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정 의원님도 SNS 자주 하시잖아요. 저도 뭐 매일 하고 있죠. 예. 그런데 지금 같은 상황 속에서 국민들이 들고 일어났지 않습니까? 예. 그런 가운데 거기에 국민들에 대한 어떤 위대함, 존경심 이런 거에 대한 박수라도 좀 쳐줘야 되지 않을까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 저도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많이 하고 있어요. SNS. 그러니까 본인이 의도했던 의도치 않든 간에 어쨌든 본인이 SNS에 글을 쓰게 되면 언론의 주목을 받고 논란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거 봤을 때는 좀 자제할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근데 오히려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때 여러 가지 홍보 차원에서라도 또 관점, 원칙 이런 걸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본인의 어떤 의무감, 사명감 때문에 더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서양호 중구청장입니다. 민주당 소속이고요. 노재팬 깃발을 중구에 걸었다가 논란이 돼서 철회하고 다시 내렸습니다. 네. 예, 내렸는데 오늘 민주당 지도부는 신중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내놨고요. 다만 당내 일각에서는 도쿄 올림픽을 보이콧해야 된다 이런 또 강경론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상황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역사학자 전우영 선생의 페이스북 글을 좀 제가 인용하고 싶은데요. 중구란 말의 어원이 일제시대 때
무슨 구제로 편성을 할 때 6개, 7개 정도밖에 안 됐대요. 그때 중구라는 말이 이제 탄생을 했고, 근데 중구가 있으면 동서남북구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왜 중구라고 그러냐면, 서울의 중심, 일제 식민지의 중심, 이래서 중구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살고 영향력 있는 인사들이 많이 살고 또 중구에 있는 호텔들이 다 일본인 소유였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일제잔재를 청산하려면 중구 이름부터 바꿔야 된다. 예. 근데 그 이름을 그냥 놔둔 상태에서 노 재팬 이렇게 하는 것은 일단 맞지 않고 또 하나는 이런 것은 국민들의 자발적 애국심이지 관청이 나설 일은 아니다. 그것 때문에 크게 논란이 된 거죠. 그렇죠. 이게 이렇게 지적을 하던데 그 관점에도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나마 철회를 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와중에 또 서양호 중구청장이 본인의 SNS에서 또 이것을 비판하는 국민들과 또 논쟁을 벌이기도 했고 자신을 비판하는 글에 대해서 삭제 조치를 하기도 했고 이렇기 때문에 더더욱 논란이 커진 것 같아요. 그런 국민들은 정치인에 대해서 세 가지를 항상 주목하거든요. 팩트, 의도, 태도.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국민들이 의도를 본 거죠. 국민들이 지금 다발적으로 일어나서 하는데 숟가락 얹는 거 아니냐. 이런 차원의 불매운동이 지금 아니다. 국민들은 그렇게 의도를 좀 간파한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리고 중구가 아무래도 일본인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오는 곳인데 우리가 지금 싸우고 있는 건 일본 정부지 일본 국민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반대하는 것은 아베의 정책을 반대하는 것이 순수한 일본 시민 국민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저도 지금 서울시당에서 서울시 49개 지역구에서 대한민국은 뭐 승리합니다 이런 플랜카드를 붙이라고 해서 저도 그냥 그대로 그 문구를 붙였어요. 예. 그때 이제 페북에 어떤 분이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홍대 근처는 좀 안 붙이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아니면 우리는 일본 정책을 반대하지 일본인은 싫어하지 않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홍대 입구만이라도 좀 바꿔달면 어떻겠느냐. 이런 페북 글을 써주신 시민이 있었어요. 굉장히 해안이 있고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일괄적으로 다 한 거라서 어쩔 수 없이 그거만 따로 할 수가 없어서 그냥 붙이긴 했는데 대한민국 국민이 그렇게 지금 대단히 현명하고 똑똑합니다. 이게 어쨌든 이 문제는 민주당 지도부가 지적한 것처럼 신중하지 못했다 이렇게 결론 내리면 될 것 같고요. 이해찬 대표 사퇴 논란은 어떻습니까? 이거는 문제를 제기한 사람들이 너무 싸게 놀았다. 아니 일본 술을 마신 것도 아니고 또 그 일식당이라는 것이 일본 사람이 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 수입이 일본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산을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그 일식당 사장님이 우리는 일본 술을 팔지 않고 국산을 다 바꿨다 하고 사진까지 올렸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문제 제기한 사람들이 우리가 좀 오버했다. 이렇게 하면 될 걸 가지고 끝까지 또 우기고 그러더라고요. 이 시기에 무슨 일식당이냐. 그럼 본인들은 밥 안 먹어요? 민주당이 금태섭 의원이 이와 관련해서 만일 일본 정치인들이 김치를 먹었는데 그걸로 싸우고 있으면 우리가 일본 정치인들을 우습게 보겠냐 무섭게 보겠냐 이런 비유도 했던데 그게 맞아 떨어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난주 방송에서 정 의원님이 북한이 아마 또 추가 도발을 할 거냐 저의 질문에 대해서 추가 도발할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바로 쐈습니다 또. 네. 제 말 듣고 쏜 건가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이제 흥분하고 감정적으로 볼 것은 아니고요. 북한도 지금 하계 훈련 기간이에요. 그리고 미국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한미 연합 군사 훈련 하듯이 북한도 일상적으로 훈련할 수 있는 거다. 이런 거고 또 하나는 지금 북미 관계 정상 간의 신뢰가 있어서 판은 깨지는 않겠다. 이런 의도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단거리 미사일로 지금 계속 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별거 아니다. 또 아베 총리한테 전화를 걸어서 너무 흥분하지 마라.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우리도 한미연합 군사훈련 하듯이 북한도 그냥 하는 거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저는 더 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렇지만 보수 야당은 강력 반발하고 성토하면서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하고 있거든요. 안보를 내팽개친 거 아니냐. 본인들이 그럼 안보를 내팽개쳤다는 오명을 뒤집어 써야 돼요. 북한이 핵실험을 6번 했습니다. 한 번 첫 번째가 노무현 대통령 때, 마지막 때가 문재인 대통령 때. 근데 4번 더 많이 이명박근혜 정부 때 했어요. 그럼 본인들은 그건 뭐라고 설명할 거예요? 그 차원에서 북한도 그냥 하나의 국가예요.
그 국가에 의해서 훈련 차원에서 하든 아니면 뭐 경고 차원에서 하든 아니면 뭐 한미를 상대로 심리전을 하든 북한은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거 할 때마다 안보 무능이다, 무책임하다 이렇게 공격하는 것 자체가 예. 공격을 위한 공격이죠. 9.19 군사합의 위반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9.19 군사 위반은 아니에요. 예. 네. 그리고 그 미사일 부분이 있잖아요. 그 군사 합의에 들어가 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미사일 쏘는데 무슨 군사 합의가 필요하냐. 뭐 다시적으로 만들자. 그렇게 되면 비무장지대를 다시 그러면 중무장지대로 하자는 예, 건지 예. 판문점에 트럼프 대통령이 경호상의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갔던 것은 뭐냐면 거기에 중앙 무기가 없었어요. 예, 예. 다 무장을 해제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도 갈 수 있었던 요인 중에 하나거든요. 아니 평화로 하나하나 가야지 한 가지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그럼 다시 전쟁 태세를 갖추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정치하는 사람의 도리가 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북한이 저렇게 미사일을 쏘는 거는 미국하고 대화할 때 조금 유리한 조건에서 대화하자 뭐 이런 생각인 것 같은데요. 심리전이고 삿바 싸움이죠. 예. 그리고 빨리 하자. 예. 북미 대화를. 언제쯤 되는 겁니까? 이제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일단 끝나야 될 것 같고 예. 그리고 어제 쏜 미사일 같은 경우는 김정일 위원장이 직접 시찰을 하고 참관하고 노동당 부위원장 그리고 인민군 참모장 이런 사람까지 다 가서 9명이 기념사진까지 찍었대요. 그러면 이제 미사일 쏘는 것은 좀 중단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을 방어해야 한다면서 중거리 미사일 배치를 언급했고요. 중국은 즉각적으로 반발했습니다. 한국, 일본, 호주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것도 우리 또 고래 싸움에 새동 터질 거 아닙니까? 뭐 그럴 조짐이 좀 보이는데요. 예. 사실은 안 좋은 조짐입니다. 방위비를 뭐 몇 배를 더 올려달라. 또 이게 제2의 사드 논란이 또 갈 수가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중국의 급작스러운 부상 이것을 견제하기 위해서 뭐 경제 아니면 뭐 군사 아니면 정치 외교 이런 부분에서 전방위적 압박을 지금 가하겠다고 예. 마음을 먹은 것 같고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또 캠페인 중에 이것을 하나 써먹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미국이 우리에게 방비 분담금을 올려달라. 호르무즈 파병해달라. 그리고 중거리 미사일 배치하겠다. 그러면서 한일 간 분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중재하지 않고 너무 우리한테 너무 많은 걸 요구하고 우리가 요구하는 거 안 들어주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예. 이런 말이 있어요. 외교나 경제는 항상 전쟁 중이다. 예. 그것이 크게 불거지느냐 안 불거지느냐 아니면 물 밑에서 하느냐 물 위에서 하느냐 이런 문제다. 그래서 외교는 항상 외교전이고요. 그리고 경제 부분도 항상 이 밀고 당기는 심리전 같은 거 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끊임없이 세계에 패권을 놓고 미국은 본인들이 패권 국가로서 지위를 놓지 않으려고 그러고 예. 또 중국의 부상을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거고 예. 또 아베가 우리한테 지금 이렇게 하는 것도 우리가 급작스럽게 지금 경제적인 부분에서 30년 전에 우리가 GDP 대비 1인당 국민소득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일본이 17%밖에 안 됐어요. 근데 지금 80%로 따라왔거든요. 예, 예. 거의 다 따라왔거든요. 예. 그래서 한국이 크는 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미리 단속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일본의 무역 도발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서 만일 미국이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중거리 미사일이 도입된다면 우리가 또 미국의 요구를 노하긴 어려우니까요. 그러면 아까 정 의원 말처럼 제2의 사드 사태가 벌어져서 중국하고도 무역 사태 파장이 커지면은 우리는 정말 샌드위치에 껴버린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한국 현대사 100여 년 동안 예. 항상 이런 일을 겪으면서 살아왔어요. 그래서 또 지혜롭게 헤쳐나가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좀 지켜보기로 합시다. 일단은 우리 국방부도 그렇고 우리 대통령 비서실장도 계획은 없다, 검토한 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지난번 사드 때도 그렇게 얘기했죠, 사실은. 네. 그렇게 하고 배치를 했으니까. 알겠습니다. 오늘 정청래 전 의원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1부 순서 마치고요. 2부 법정 서유기 코너로 돌아오겠습니다. 딱딱하고 지루한 뉴스가 소설보다 흥미진진해지는 새로운 경험. 놀라셨죠? 이것이 바로 이동준의 뉴스 정면 승부.
YTN 라디오 이동현 뉴스 정면 승부 2부 법정 소유기 시작하겠습니다. 법정 소유기 오늘은 신유진 변호사,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서기호 변호사는 휴가를 떠나셨다고요. 그래서 이게 법정 삼국지인데 내가 최기호 만주 변호사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만. 예. 최영일 평론가는 만주 변호사 타이틀을 줘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감사합니다. 많이 알고 계시니까. 최 평론가는 요즘 역시 방송으로 종횡무진인데 휴가 안 갑니까? 지난주에 다녀왔어요. 아, 다녀왔어요. 소리 소문 없이. 아유, 됐네요, 그러면. 됐습니다. 자, 밖에서 서기호 변호사님 성대모사를 하신다고. 라고 시도해보려고 노력은 하였으나 스튜디오에 들어오니까 생각이 안 나요. 별 특징이 없으시잖아요. 예, 그래요. 고유정의 전 남편 살해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대응이 부실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경찰청이 직접 조사를 벌인 결과 일부 미흡한 점이 확인됐다. 이렇게 시인했네요. 어떤 부분이 잘못됐다고? 오늘 이 경찰청과 제주지방경찰청이 발표를 한 겁니다. 그동안 이 미흡했다. 수사 과정이. 특히 초동 수사에 문제가 있었다. 진상조사단이 이걸 이제 조사한 결과를 발표한 건데요. 첫 번째로는 초기에 이 펜션 현장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펜션 주변 지역 수색에 대한 문제가 있고요. 예. 왜 그렇게 된 거냐 하면은 고유정을 처음 체포하던 장면까지도 영상 공개가 됐는데 이것도 좀 논란이 됐던 대목이죠. 근데 고유정이 초기에 전 남편과 만난 게 맞는데 그가 성폭행을 시도했고 자신이 피해자다. 예. 그러니까 이 주장에 경찰이 좀 속아 넘어가서 초기에 고유정에 대한 의심을 조금 약화시키고 이 매뉴얼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이 경찰이 초기에 그렇게 밝혔잖아요.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살인사건인 것은 나중에 드러났고 실종 사건으로 접수하고 수색을 하다 보니 매뉴얼에는 문제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뒤늦게 보면 좀 유가족들이 CCTV만 처음에 확인했어도 아마 이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초기에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다는 것이 오늘 발표의 핵심입니다. CCTV 또 목격자 장소 확인이 늦었고 또 고유정의 거짓 진술에 속았고 이런 점. 이 사건에서는 살인범인 고유정을 전적으로 경찰이 신뢰했죠. 초기에. 네. 근데 최근 고유정 체포 영상 아까 최영일 평론가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이게 공개되면서 과연 옳은 일이냐 이게. 그렇죠. 그리고 이게 또 경찰이 언론회사에서 준 거거든요. 특정 언론인에게 언론 두 회사에게 문제가 있다. 어떻게 됐습니까 이거? 지금도 이것도 그래서 지금 이 고유정 부실 수사와 관련해서 이 박기남 전 제주 동부경찰서장 등 3명을 감찰 대상에 포함해서 이 사건까지도 감찰 대상에 포함해서 수사를 조사 중이다라고 하고 있어요. 네. 이것도 문제고 아까 그 수사가 잘못된 것도 문제고. 지금 유족들은 CCTV 확인을 빨리 했다면 경찰이 사체 유기는 막을 수 있었지 않느냐 이런 주장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그 대목이 제일 크죠. 지금 이게 시신 없는 살인사건으로 흘러가 버렸잖아요. 그리고 시신이 전혀 확보되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다만 이게 이 페리에서 그러니까 차를 배에 싣고 완도로 가는 과정에서 유기한 장면은 CCTV에 나와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육지로 와서도 김포를 포함해서 여러 군데 유기했다는 이야기는 있으나 문제는 뭐 이 제주 지역에 대한 이 쓰레기장도 폐기물 처리장도 상당히 늦게 이 수색이 시작됐고 뭐 일부 뼈 조각을 찾았으나 이것은 이제 다 모두 다 유전자 감식도 안 되고 진위 확인이 안 되는 것으로 끝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가장 핵심적인 증거가 또 피해자가 확보되고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판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 논란이 경찰 책임인 것은 이제 피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사법적 절차로 이미 넘어가 버린 것이죠. 그 펜션 앞에 고유정이 쓰레기 봉투를 진짜 많이 버렸거든요. 두 군데. 네. 그런데 거기를 확인했으면은 아마도 미처 처리하지 못한 뼈 조각이라도 발견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유가족들의 지적이 있었던 맞습니다. 거죠. 네. 이 CCTV조차도 유가족 측이 확보해서 경찰에게 넘겨주고. 그 비난과 비판은 저는 너무 타당한 것 같아요. 경찰은 여기에 대해서는 뭐 유구무원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고유정의 우부자 아들 사망 사건. 우부자 아들 사망 전에 현 남편에게 고유정이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게 있다. 어떤 문자 내용입니까? 그게 엊그제 MBC가 공개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현 남편입니다. 이번에 현 남편과 고유정 사이에서 주고받았던 문자를 언론이 공개를 한 건데요. 이게 시점이 두 개예요. 그러니까 의부다들이 3월 초에 사망하는데 사망 5일 전에 주고받은 게 있고 지난해 10월 31일에 주고받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유정에 대한 인물평이 적어도 이 성장기
여고 시절, 뭐 대학 시절 이럴 때 친구들이나 이 청주 지역에 함께 살았던 지역 주민들은 상당히 상냥하고 반듯하고 인사성 밝고 그런 인물이었다라고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유일하게 전 남편의 유가족만이 그러니까 지난 결혼 생활할 때의 그 가족들만이 폭력 성향을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현 남편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에는 죽여버리겠다는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는 지옥에서라도 다시 죽이겠다 이런 이야기도 등장을 하고요.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고유정이 현 남편과의 아이를 임신했는데 유산을 한 직후예요. 그 시점에 몸조리를 하겠다고 집을 나가서 별거하고 있던 상황에서 고유정은 말이 통하지 않는다. 죽여서 다 끝내겠다. 이런 이제 협박조의 얘기들을 하고 남편의 경우에는 나에게 미안하다고 해야 하지 않니? 이런 이야기들을 주고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폭력 성향이 이미 드러났던 대목이라고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끼어들 틈이 없네요. 너무 사건을 디테일하게 설명해 주셔가지고. 누가요? 저도 평론가님께서요. 이게 만주 변호사가. 네. 저분 아마 고유정 사건으로 한 50회 방송을 했을 겁니다. 비슷한 것 같네요. 정확하신데요. 그래요. 자, 그런데 이 의붓아들 사망과 관련해서 현 남편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어요. 피의자 신분이라는 것은 경찰도 어느 정도 혐의점을 뒀다. 현 남편에게. 그렇죠. 근데 남편은 억울하다. 이런 입장이고요. 그렇죠. 과실치사 부분에 대해서 남편이 잘못 때문에 아들이 죽은 게 아니냐라고 피의자로 계속 이제 경찰에 수사를 하니까 남편이 오히려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이런 것도 조사해달라라고 하는 거죠. 맞아요. 그러고 나서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그때도 고유정은 철저하게 믿고 마치 고유정은 이 사건과 관련이 없는 사람 취급을 했죠. 맞아요. 네. 그래서 그때도 부실수사 논란이 있다. 그렇죠. 네. 문제네요. 알겠습니다. 다른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이건 재판이 이제 들어갔기 때문에 재판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되겠고요. 그렇죠. 한 유튜버가 자신이 고속버스에서 성추행을 당했다면서 영상을 올려 큰 이슈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사건. 이거는 변호사님 말씀해 주시죠. 이 유튜버가 여성 유튜버인데 꽁지라는 유튜버예요. 근데 이분이 자신이 이제 성추행을 당했던 그 사건을 차분하게 다시 이렇게 재현하면서 나레이션을 하면서 그 유튜브를 공개했어요. 그러면서 말미에는 자신이 이 당시에 다른 친구의 도움을 받아서 이 성추행범과 대화를 한 장면까지 공개가 되었는데, 네. 이게 이 유튜버가 지방을 가기 위해서 고속버스를 타서 잠이 들었는데, 잠이 든 걸 확인한 옆 사람이 손이 이렇게 이 유튜버의 몸을 많이 만진 거예요. 그래서 깼는데, 여기서 깨갖고 어떻게 할까 고민을 많이 했지만 욕을 하면서 계속 잠꼬대를 한 척을 한 거예요, 처음에. 그래서 순간적으로 고민을 했는데 이때 내가 뭐 어떻게 반응을 하는 것보다는 좀 더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겠다라고 해서 다시 잠든 척을 하자. 맞아요. 완전 잠든 척을 하면은 다시 이 사람이 범행을 하겠지라고 15분 가량을 기다렸다고 해요. 그러다가 재차 2차로 그 남성이 다시 한번 추행을 하자 손목을 확 잡으면서 맞아요. 단호한 어조로 사과를 하라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 남성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성추행범 가해 남성도 그 상황에서 굉장히 놀랐겠죠. 왜냐하면 이제 잠든 줄 알고 1차 범행을 했고 2차 범행을 또 시도했는데 손목을 딱 잡고 이 꽁지 씨가 굉장히 이렇게 눈을 피하지 않고 노려보면서 지금 당신이 나에게 성추행을 했으니 이거는 뭐 이제 확실한 지금 현행범인 거고 사과하라고 요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남성은 그럼 휴게소에 내려서 사과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휴게소에서 같이 내립니다. 그런데 꽁지 씨는 여기서 경찰에 신고했어요. 경찰이 출동했고 이 사람 이제 입건이 된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 남자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다. 내가 잠시 미쳤었던 것 같다. 사과한다. 얘기하는 것을 영상으로 찍었기 때문에 인정했네요. 본인이 인정한 맞습니다. 영상이 남은 겁니다. 네. 이것을 이제 꽁지 씨가 올리면서 여성들에게는 이런 일이 일상 다반사로 벌어지는 일이다. 네. 앞으로 정말 이런 남성들, 가해 남성들의 이 성추행에 경종을 가기 위한 의미에서 이것을 공개한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말 이 누리꾼들의 많은 감론을 박이 있어요. 꽁지 씨는 굉장히 담대하게 지금 이 범행 현장에서 한 건데 통계조사들을 보면 대부분의 여성들이 이런 일들을 굉장히 많이 겪어요. 출퇴근 지하철이라든가 대중교통에서. 하지만 24% 정도가 정말 이 두려워서 그냥 모른 척 피해버린다고 하고 넘어간다. 해요. 네. 예. 그러면 이거 지금 꽁지 씨가 경찰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와중에 인정하는 영상을 찍은 거잖아요. 경찰에 넘긴 겁니까? 경찰에 넘긴 겁니다. 경찰이 바로 출동했습니다. 잘했네요. 예. 자, 그러면 처벌은 어떻게 됩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도 꽁지 씨도 얘기를 하지만 뭐 사과는 어쨌든 됐고 정당한 처벌을 받아라. 그리고 이 초범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처벌 수위가 낮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이 뭐 재범이라고 할지라도 뭐 구속 전력이 없고 하면은 많은 경우에 집행유예가 나옵니다. 사실은. 혹은 집행유예가 아니고 벌금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네. 굉장히 초범이고 뭐 단원범이고 뭐 굉장히 뉘우치고 있다. 반성을 뉘우치고 있다. 그러면은 벌금이 나오는 경우가 흔하죠. 그러니까 이게 뭐 성폭행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성추행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현행 법으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현행 법에서 양형 기준에 의하면 굉장히 많이 깎아지는 거죠. 맞아요. 네. 초범이 아니고 여러 번 했다 그러면 이제 상습범이면은 가중 처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이제 처벌 수위가 올라갈 수는 있으나 저는 이게 사실은 고속버스 내에서 옆자리에 낯선 사람과 앉았는데 내가 그 여성들은 혼자 초행길에는 이게 잠들 수조차 없다는 거거든요. 이런 일이 비일비재 벌어진다고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이럴 땐 경찰에 호소를 해도 기껏해야 이 남성이 벌금 얼마 내고 나와버리니까 여기서는 또 2차, 3차 보복이나 가해에 대한 두려움만 더 커지고 정말 이제 불안하다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저는 법제도적인 좀 재정비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얼마 전 그 신림동 원룸 CCTV 영상 충격적인 공개됐지 않습니까? 따라가서 여성 따라가서 문을 열려고 시도하는 거. 근데 그게 만일 그 남성이 그 전에 이런 비슷한 유해 전과가 없었다면 그것도 사실 처벌하기 상당히 어려웠던. 어렵죠. 구속조차도 좀 어렵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거 침입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 법 정비가 좀 필요하다. 국민 감정이랑 완전 차이가 맞습니다. 좀 나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이제 일하다가 그 성범죄 전담하는 변호사들이랑 얘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런 사건을 너무 막 수십 건을 계속 이 사건만 보니까 자기도 여성이지만 성인지 감수성이 낮아지는 것 같다. 오히려. 이 정도 만진 거면은 어떻게 사람을 구속시키니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이 사건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 사건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이런 사건이 있을 때마다도 이렇게 언론에서도 이런 건 정말 문제가 있고 여성이 안전하게 혼자서 충분히 버스를 타고 다닐 수 있고 혼자서 충분히 귀가하는데 안전하게 들어올 수 있도록 분위기를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분위기를 바꿔야 된다는 말씀을 하실 때 이건 참 기본의 기본인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우리가 기본을 어기는 범죄가 공공장소에서 공공연히 벌어져 왔던 참 이것도 안타깝고 그런 이제 역사적 관습이 있었는데 이 기회에 좀 발본색원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몰카 범죄도 그렇고요. 구구 인터넷 커뮤니티라고 불리죠. 일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살해 예국글이 올라와서 경찰이 추적에 나섰는데 그 권총이랑 또 탄환 사진을 찍어서 내가 불법적으로 이 총을 구입했다. 그리고 이 총으로 대통령을 저격하겠다. 뭐 그런 글이었던 것 같아요. 왜 이런 글을 썼을까? 왜 썼을까라고 물어보시면 당사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데. 커뮤니티에서 튀고 싶었겠죠. 좀 주목받고 싶고. 그냥 적당히 뭐 욕하는 정도만으로는 자기가 주목되지 못하니까 조금 이슈를 만들고 싶었겠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지금 말씀하신 게 하나 있고 거기에 더 본질적인 건 뭐냐면 이 극우 성향이라고 우리가 이미 이야기를 했으니까 극우 성향의 분들이 지금 정부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비판 혹은 넘어서 비난의 수위가 높습니다. 저는 길 가다가 공공연히 확성기에 대고 현수막을 통해서 그것도 광화문 서울시내 도심 한복판에서 그 대통령을 빨갱이라고 지칭하는 것을 아주 흔히 본단 말이에요. 근데 그중에 젊은 또 극우 성향 일부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기엔 또 잘못된 왜곡된 공명심이 작용을 해서 내가 뭐 이런 테러라도 가하겠다. 실제로 가할 의도가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가 그 심리를 판정할 수는 없으나 그런 공공연한 이제 어떤 그걸 내용을 올렸단 말이에요. 공개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좀 사회적으로 엄단할 필요가 있고요. 우리가 정말 과거처럼 국가원수 모독죄 이런 것들 적용하진 않지만 테러를 암시한 점에 대해서는 좀 엄하게 처벌해야 될 것 같습니다. 표현의 자유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당연하죠. 범죄 예고는요. 이건 표현의 자유가 아닌 거죠. 자, 그럼 최영일 평론가 말처럼 엄단해야 된다고 하는데 어떤 혐의로 처벌 가능합니까? 지금 경찰이 추적 중이라고 합니다. 경찰은 지금 명예훼손 혐의로 지금 이 건에서 조사 중이다라고 하는데 저는 협박죄도 이거는 가능하고요.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이 사진이 근데 실제로 자신이 권총을 구입해서 찍은 사진이 아니라 2015년 과거에 공개됐던 사진을 다시 갖다가 사용한 거라고 해요. 캡처한. 그렇지만 이거는 이 사진에 대해서 자기가 불법적으로 총을 구입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좀 본인의 마음으로는 뭐 진짜 그런 의사도 있는지도 알 수가 없고.
지금 과거에 이 일베 사이트에서 특정 여성 연예인 사진을 올리면서 뭐 성폭행을 내가 할 것이다. 네네네. 뭐 그런 것도 올라왔었거든요. 있었죠. 왜 이 일베 사이트의 문제가 지금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리고 뭐 그 아기리 젖병 만드는 공장에서 뭐 자기가 먼저 한 번씩 다 물어봤다. 뭐 이런 글도 올라오고. 이 법적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까? 예를 들면 뭐 소라넷을 폐쇄했다는 것처럼. 예. 그 점에 대해서는 너무 이 지금 그러니까 정말 이 악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그렇죠. 이런 사회 악을 퍼뜨리는 곳이다라고 해서 그 퍼뜨리는 정도가 속도가 굉장히 빠르지 않습니까? 인터넷이라는 매체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최후 수단으로서는 이 사이트를 폐쇄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어느 정도 이 사람들이 차라리 이 사이트에서 해소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열어놔야 되지 않겠냐. 너무 정말 행동으로 나가기 전에 지탄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줘라. 차라리 이런 얘기도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당장 이 사건 하나로 폐쇄 여부라기보다는 좀 더 신중하게 이 부분을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일베 사이트가 왜 이제 문제다라고 전문가들이 지적하냐면 다른 커뮤니티 사이트가 많지 않습니까? 많죠. 네, 자정작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죠. 운영진이 문제가 되는 걸 삭제하기도 하고 또 다른 유저들이 어떻게 이런 걸 올릴 수 있느냐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이 사라지게 하는. 일베는 그 작용이 안 된다. 이 정치적으로 저는 좀 다른 참고 사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일본에서 이제 혐한 시위 같은 거 할 때 이 헤이트 스피치라 그러죠. 여기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처벌하게 돼 있는데 일베 사이트는 제가 그냥 개인적인 분석으로 말씀드리기에는 헤이트 스피치가 모여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 헤이트 스피치의 문제는 뭐냐면 남성, 여성, 양성 평등에 위배되는 여성 차별적인 발언 굉장히 많고요. 지역적인 비하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또 여기는 이 나이가 많은 기성세대에 대한 비하도 많고요. 우리가 얘기하면 금방 알지만 아주 못된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또 이념 성향이 다른 진보 보수 진영에서 나와 좀 이념 성향이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완전히 낙인을 찍어서 매도시키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게 과하게 요즘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반일하는 문제들, 군국주의, 식민사관 이런 문제 제기하는데 이 일본이 우리나라 국민들을 차별하는 발언들을 하잖아요. 그들은 1등 국민이라고 하고 과거부터 우리를 한국 시민, 2등 국민 이렇게 분류해서 지금도 아베 총리 얘기를 들어보면은 한국인 차별이 드러나요. 그런 의식이. 근데 일베 안에는 지금 사실 일베는 지금 또 친일 발언들을 많이 쏟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차별로 가득해 있는 곳인데 어찌 보면 사회적 증오를 증폭시키고 있는 곳인데 이게 표현의 자유하고는 좀 다른 것이다. 표현의 자유를 보호해주는 범위가 아니죠. 헤이트 스피치의 온상 아니냐. 법적 처벌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사탄이 직업을 잃었다. 사탄이 보기에도 이건 좀 하는 정도로 정말 여기는 악이 그야말로 악의 소굴이다. 사탄이 할 말이 없을 정도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맞춥시다. 짧게. 요즘 SNS에서 과대 광고가 많아진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은 쫄 반바지 속옷 하나만 입으면 S라인처럼 살이 빠진다. 제가 샀습니다. 샀어요?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어떻게 된 거예요? 발바닥에 패치 붙이고 있으면 다리가 11자 라인으로 변한다. 이게 가장 광고인데 이게 너무 많아요. 그 건강음료수 다이어트 디톡스 음료수 먹으면 일주일에 몇 킬로씩 빠진다. 그런데 식약처가 이번에 SNS 과대 광고 업체를 적발했다고 하는데 이게 과대 광고에서 적발되면 어떤 처벌을 받아요? 이게 과대 광고를 해서 적발되면은 이 사람들한테는 업체니까 가장 큰 것이 사실은 영업 정지가 맞아요. 근데 이게 저도 샀을 정도로 너무나 많이 팔리는 거예요. 영업 정지를 2달을 줍니다. 첫 번째 걸리자마자 사실 예전에는 15일이었거든요. 15일 갖고 안 된다. 그래서 2달이라고 아주 강력하게 했고 구두 경고도 없이 첫 번째 걸리기만 해도 바로 2달을 주는데 이거를 또 과징금으로 벌금이 아니라 과징금입니다. 과징금으로 또 가름할 수 있는 제도를 또 살려놨어요. 아예 업체를 죽일 수는 없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하루에 뭐 47만 원 가량으로 책정을 해서 2달을 모두 과징금을 낸다고 해도 2천만 원이 좀 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너무 날개도 친 듯이 팔리면 2천만 원 내고도 그렇죠. 손방망이 처벌이다. 과징금 정도. 네. 걸려도 그 정도는 손해봐도 나는 남는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은 이 과대 광고에 속지 마시길 바라면서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스 듣고 옵니다. 아 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드는 게 이 프로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YTN 라디오 이동현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일본 불매운동이 일본 여행 보이콧으로 이어지면서 이번 기회에 국내 관광 산업을 활성화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민주당 지도부가 국내 관광 활성화를 지원하겠다면서 관광업계 관계자들을 만났는데 정부 여당을 향한 쓴소리도 여기서 나온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한국여행업협회 오창희 회장 연결합니다. 회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여행업회 오창희입니다. 예. 회장님께서도 여행업에 지금 종사하고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전반적인 분위기 어떻습니까? 전반적인 분위기는 많이 위축되어 있고요. 예. 지금까지보다는 앞으로가 더 걱정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8월달, 9월달 지금 이 한일 관계 때문에, 일본을 가는 숫자도 줄었고요. 예. 일본에서 들어오는 관광객 숫자도, 줄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염려가 많습니다. 예. 우리가 지금 불매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으로 가는 여행객 수는 당연히 줄었을 것처럼 보이는데, 일본에서 오는 관광객도 줄었습니까? 그거는 7월, 8월에는 그 감소폭이 크지 않았는데요. 예. 저희가 각 여행사별로 한번 알아보니까. 예. 신규, 앞으로 9월, 10월, 11월 해서 앞으로 신규 예약들이 굉장히 저조하다고 지금, 다들 그러고 있습니다. 네. 일본으로 가는 수요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동남아 쪽으로 이게 여행을 트는 그런 분들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여행을 계획을 해서 일본을 목적지로 생각을 하다가 그거를 동남아 쪽으로 대체지로 해서 대만, 홍콩, 태국 이런 쪽으로 돌리는 분들이 있고요. 아니면 일본을 갈 생각을 하다 아예 안 가시는 분이 있고 또 한 부류는 일본을 안 가고 대신 국내 관광을 가겠다 해서 하는 이 세 부류를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국내 관광은 조금 더 활성화되겠네요. 물론 그렇게 좀 보는데요. 예. 아무래도 이제 휴가철이고 하기 때문에 어딘가는 가족들하고 약속되는 것도 있고 해서, 휴가는 가야 되기 때문에 국내 관광으로 좀 돌려서 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 국내 소비자들이 국내 관광을 할 때 가장 먼저 불만을 터뜨리는 것이 이 휴가철 피크 때 바가지 요금. 이런 거거든요. 네, 네. 지금 듣고 계시는 청취자분들 동감할 텐데 여행업계에서도 이 문제는 오랫동안 계속 논쟁이 되어왔던 문제죠. 그렇죠. 왜 그러냐면 지금 생각을 해보면은 왜 동남아나 이런 데로 우리나라 분들이 많이 나가나 하면은 똑같은 패키지 투어를 동남아 가는 투어에 똑같은 질을 가지고서 저희가 국내 관광을 갔을 때 그 요금의 가성비가 되질 않습니다 지금. 그렇죠. 예. 네, 똑같은 돈을 주고서는 우리가 동남아 가서 즐길 수 있는 그 정도의 가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국내 관광이 비싸다는 인식을 갖고 해외가 싸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그 많은 관광객들이 우리나라 분들이 더 많이 나가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계속해서 논란이 될 것 같은데, 예. 관광업계 뿐만 아니고 관광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문제 같고요. 그렇죠. 지금 전문가들의 이야기는 일본 여행 불매가 상당히 큰 효과를 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특히 일본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라고 하고 있는데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그 말은 일리가 있고요. 예. 지금 한일 간의 이 운송 수단이 항공과 배편이 있는데요. 예. 주로 우리 한국에서 나가는 게 한 80% 정도의 이 교통수단을 우리가 지금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항공과 배를. 근데 이 나가는 거에 대다수가 일본의 소도시에 많이 취항을 하고 있어서 그 취항 도시에는 관광객 위주지 상용 비즈니스맨이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관광객들이 많이 줄어서 일본 지역 경제에는 타격이 있고요. 일본의 큰 도시들은 일본 입장에서는 한국 분들이 빠지는 그만큼 지금 중국이나 동남아 쪽에 관광객이 더 많이 오기 때문에 큰 도시는 자기네들이 채울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 중소도시는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렇죠. 지방 중소도시에는 동남아에서 직접 가는 그런 비행기편이 없고 유일하게 한국에서만 가는 단독 노선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이제 일본의 지역 경제도 타격을 받습니다.
아베 정부가 한국인 관광객들이 빠질 것을 대비해서 중국인 관광객들을 더 적극 유치해야 된다. 뭐 비자 면제 프로그램을 빨리 도입한다든가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중국 관광객이 일본에 가는 게 좀 많이 늘었습니까? 금년에 저희가 데이터를 보니까 한국 그 전반기 6개월 동안은 일본 그 관광공사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는요. 한국 관광객은 일본 가는 그 숫자가 한 3%에서 5% 줄었습니다. 예. 그런데 중국 관광객은 약 15%가 늘었더라고요. 그리고 동남아에서 가는 관광객도 한 10% 정도가 늘었기 때문에 예. 이 전체적으로 봐서 중국이나 동남아 숫자가 우리 거를 상쇄하고 남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를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일본 관광객은 늘어났고 그 일본에서 우리한테 오는 관광객은 줄어들었으니까 우리로서는 조금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이런 와중에 그 서양호 중구청장이 노재판 깃발을 걸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철거를 했습니다마는 국내를 찾는 관광객들 배려 차원에서도 부적절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어저께 사실 그 저희 업계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예. 왜냐하면은 만약에 이 깃발을 보는 일본인들은요 현재 지금 이 서울에 와 있는 관광객들인데. 예. 이분들은 일본의 이 국민들 중에서 정말로 한국을 좋아해서 지금 현재 이 시국에도 불구하고 한국을 찾아준 분들이거든요. 그렇죠. 따뜻하게 맞아줘야지 우리가. 네, 저희는 이분들을 따뜻하게 맞이해서 그분들이 돌아가서 지금 한국에 가보니까 아무 문제 없고 맛있는 거 먹고 잘 환대해 주더라. 이렇게 퍼뜨려서 우리 한국을 홍보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찬물을 끼얹는 거죠. 완전히. 지금 일본 정부가 한국을 여행하는 일본 여행객들에게 주의보를 내렸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 아마 일본 관광객들이 감소할 거다. 그렇게 지금 예상하실 거고요. 네. 그래서 우리도 맞대응해서 우리도 그 일본을 그 여행 우려국 이런 걸로 지정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이 여행업계에서는 이 문제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희는 정부 시책을 따라갈 수밖에 없지만은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그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말씀드렸지만은 민간 교류는 계속 해야 된다. 민간 교류는 필요하다. 예. 네, 우리는 이웃을 일본이라는 나라를 다른 나라로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 시국에서 이거를 서로 양국이 잘 슬기롭게 극복을 하면 또다시 얼굴 보고 서로 방문하면서 이렇게 민간 교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시국에서 이렇다고 민간교류를 중단하고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저희가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갔을 때 하나의 상처를 낳기 때문에 저는 이 정치 외교하고 우리 민간교류하고는 정말로 이걸 좀 떼어놓고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저희들의 의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간담회 이야기가 나왔으니까요. 오늘 간담회에서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대통령이 휴가를 가야 되는데 대통령이 휴가를 안 가니까 관광 활성화가 안 된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까? 그런 얘기도 나왔는데요. 나왔습니까? 예. 왜냐하면은 사실 대통령께서 휴가를 가주시면 밑에 청와대나 정부 기관이나 다 휴가를 마음 놓고 갈 수 있는데 대통령께서 너무 열심히 일을 하시고 국정에 바쁘시다고 휴가를 안 가고 다른 사람들만 가라 그러면 이게 좀 밑에 사람들이 전 국민들이 받아들이기에 조금 내가 휴가를 가는 게 재충전인데 이거 좀 꺼려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미국의 대통령들이 1년에 100일씩 휴가를 가는데 이분들도 다 바쁘고 국정에 바쁘지만은 재충전을 위해서 한번 갔다 오는 건데 여기도 대통령께서 국내 관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직접 한번 휴가를 가주시면은 너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몇 군데 관광지 돌면은 대통령이 왔다 갔던 곳이라고 해서 더 그쪽이 많은 관광객이 몰리기도 하겠네요. 당연하죠. 네. 지금 우리 댓글로 청취자분들도 회장님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많이 하시네요. 이승희님께서 민간 교류는 지속돼야 한다. 또 바르셀로나님께서 민간 교류 정말 중요합니다. 또 체리블루님 노제핀 노 아베를 해야 됩니다. 이런 댓글도 쓰고 계십니다. 회장님께서 그 여행에 꽤 오래 계셨으니까 국내 여행지 몇 곳 좀 추천해 주시죠. 우리 청취자들 위해서. 국내요? 예. 저는 요새 전라남도를 좋아하고요. 또 강원도를 좋아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쭉 다녀보니까 우리나라에 또 관광지나 시설이 아직 열악하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10년 전, 20년 전에 비해서 많이 올라와 있고요. 예.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서로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예. 관광이 힘이다. 그리고 관광이 자원이다. 또 관광을 활성화시켜야만 지역 경제가 활성화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셔서 예. 지금은 웬만한 관광지가 굉장히 잘 개발이 돼 있던 걸 제가 느꼈고요. 예. 그 중에서도 저는 뭐 특히 이제 전라남도하고 강원도를 몇 번 가봤는데 정말 저도 해외여행을 많이 가봤지만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좋은 데가 있구나 하는 거에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예.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잠깐 관광지 바가지 요금 문제 얘기했습니다. 네네. 뭐 숙박 펜션 하룻밤에 40만 원씩 하고 닭백숙 한 마리에 10여만 원씩 하고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혹시 정책적으로 어떤 노력들이 뒷받침되면 이것이 해결될까? 뭐 그런 건 없습니까 혹시? 여행업계에서 바라는 것? 저희가 바라는 거는요. 이제 저희도 이제 뭐 여행업계가 있고 그다음에 호텔업계가 있고 펜션업계가 있어서 이제 저희가 관광업계 중앙회 같이 다 이제 회원으로 참석을 하고 있는데요. 예. 그래서 이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이 협회들끼리 서로 협업하면서 하나씩 풀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런 것들이 자꾸 이제 그 언론에 보도가 되고 이렇게 문제가 되고 또 토론화되면은 공론화되면은 우리가 하나씩 고쳐갈 수 있지 단번에는 못 고치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러니까 그 문제점을 발견을 해서 또 지방자치단체와 또 문화체육관광부와 같이 합심해서 하나씩 하게 되면은 분명히 개선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뭐 조금 지금 뭐 외교적으로 또 국내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휴가를 안 갔는데 조용해지면 또 한번 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당연히 가지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회장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여행업협회 오창희 회장이었습니다. 3부 수사 마치고요. 4부 팩트 진검승부 트루맨에서는 추경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뉴스 신동 이 작가와 함께하는 비포장 뉴스 해학 뉴스 정면 승부. 팩트 진검승부 트루맨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팩트체크 전문 미디어 뉴스톱의 김준일 대표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김한 기자는 휴가를 떠났네요. 예, 뭐 어디로 맨날 그렇게 돌아다니는 맨날 돌아다니네요. 진짜 부럽네요. 네. 그러게요. 베트남 출장 가서 정말 기사를 썼는지 의혹이 좀 제기되고. 맞습니다. 예. 저도 19일부터 휴가인데. 아, 예. 어디 가시나요? 일본 가시나요? 예. 우리 제작진에게 16일 하루를 휴가를 더 주면 안 되겠냐 했더니 절대 안 된다고. 너무 짜네요. 네. 예. 좀 더 쓰지. 1년에 하루인데. 그러니까. 하루만 더 달라고 했습니다. 매몰차게 거절당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사퇴하세요, 그럼. 제가 방송에서 크게 한번 사고 치면 자동으로 사퇴하는 것 같아요. 저는 뭐 항상 팬이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예, 저는 한 번 위기가 있었긴 했지만. 예. 김 대표는 안 갑니까? 저는 지난주에 갔다 와서 처가에 갔다 와. 목포가 처가라서 목포에서 처가로 가면 원래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전통이거든요. 예.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왔습니다. 그 손혜원 의원 문제로 인해서 목포에 관광객이 많이 늘었다고 하던데 어떻던가요? 저희 장인어른 가게가 그 창성장에서 걸어서 5분 거리예요. 그래서 저는 그 동네를 원래 잘 알아요. 굉장히 오랫동안 제가 결혼한 지 한 15년 됐으니까 계속 다녔는데 조금씩 약간 뭐 거리가 좋아지긴 했어요. 사람이 살짝 늘었는데 무슨 집값이 4배가 뛰고 이건 다 거짓말이고요. 예. 한 1.5배? 뭐 약간 꿈틀대는 정도? 예. 뭐 이 정도인 것 같아요. 실거래는 없다고 하던데. 실거래는 없고요. 거기가 불확실한 게 너무 많아서. 예. SBS가 보도했죠? 4배 떴다고. 4배는 그거는 잘못된 그거에 대한 이제 뭐 판단은 따로 할 수 있지만 4배는 확실히 틀린 걸로. 예. 알겠습니다. 휴가 잘 다녀오셨다는 얘기고.
첫 번째 팩트체크. 진통 끝에 통과된 추경 관련 내용입니다. 정부가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 지 100일 만에 통과가 됐는데 그 과정에서 음주심사 논란이 있었는데 일단 음주심사가 뭡니까? 이건 김재원 예결위원장이 술 먹고 나타났다. 한동안 이제 그 치열하게 이거 통과가 되느냐 안 되느냐 중요한 상황인데 만취 상태로 혀가 좀 이렇게 꼬부라진 상태로 기자들을 만나서 음주 논란이 벌어졌고요. 하면 안 되죠, 그렇게. 예. 정부 원안은 6조 7천억 원. 근데 여기서 8,700억이 깎였는데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번 추경안 삭감을 두고 새 역사를 썼다라고 자화자찬했습니다. 거의 사실은 이렇게 많이 깎인 적이 잘 없잖아요. 예, 잘 없고요.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많이 깎였냐를 좀 비교를 해보시면은 올해의 그 추경안이 아닌 정부 예산안이 470조 원 정도 됐어요. 예. 근데 470조 원에서 전체 삭감된 게 9천억 원 정도입니다. 470조에서 9천억 삭감됐는데 예. 6조에서 8,700억이 삭감됐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삭감됐는지 굉장히 많이 삭감됐다. 그래서 야당에서는 우리가 예산 낭비를 막았다. 굉장히 새 역사를 썼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막 홍보도 하고 그랬는데 이게 다 좀 의미 없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릴게. 먼저 이번에 가장 그 추경안에 이슈가 된 게 뭐였냐면 적자 국채를 발행을 해서 이렇게 추경안을 해야 되느냐라는 거였잖아요. 예. 근데 그게 의미가 없는 논쟁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작년에 초과세수가 25조 원이 있었습니다. 예. 25조 원이 다 어디에 쓴 초과로 더 거둔 거잖아요, 세금을. 예. 어디에 쓰였는지 잘 모르실 거예요. 어디에 쓰였냐면은 4조 원은 국채를 조기 상환하는 데 썼어요. 그리고 9조 원은 올해 원래 예상됐던 국채를 9조 원을 덜 발행했어요. 그러니까 25조 원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쓴 거예요. 예. 근데 이거를 만약에 안 쓰고 남겨뒀다가 추경을 그냥 추경을 예산안에 편성을 했으면은 적자 국채를 발행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자 국채를 안 써도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정부는 이자 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해 국채를 조기 상환을 한 거죠. 예. 이게 이 말을 들으시면 이제 떠올리시는 게 생각이 나셔야 될 거예요. 신재민 전 차관이 아니라 그 사무관이 그때 이 국채를 조기 상환하느니 마느니 가지고 막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정부는 25조를 더 걷어서 아주 성실하게 국채도 더 상환하고 이번 올해 발행할 국채도 덜 발행했기 때문에 이번 추경안이 일종의 적자 국채가 됐는데 정부가 마음을 먹었더라면은 적자 국채 안 하고 그냥 그 돈 가지고 있다가 원래대로 초과세수로 우리 추경하는 거니까 적자 국채 아니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성실하게 그렇게 최대한 이자 비용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적자 국채도 아니다라는 거는 일단 의미가 없는 논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정부 원안이 6조 7천억이었는데 IMF 같은 데서는 한국이 더 많은 돈을 집어넣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었잖아요. 그렇죠. 6조 7천억보다 더 많은 돈.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많이 깎였으니까. 그러면은 가장 크게 삭감된 부분이 어딘지 좀 살펴볼까요? 예. 그래서 전체가 보면 8,500억, 8,600억 정도인데 그중에서 한 절반 정도인 4,500억 원이 삭감된 게 고용보험기금의 구직급여 사업이에요. 예. 이게 뭐냐면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실업을 하게 되면은 그 재취업 활동을 위해서 일정 기간 동안 이제 돈을 지급하는 거죠. 예. 근데 이게 뭐냐면은 만약에 이걸 국회에서 삭감을 했다고 해서 그러면 내가 실업자가 됐는데 기금을 못 받느냐? 그게 아니에요. 실업급여 이런 겁니까? 실업급여죠. 일종의 실업급여. 구직 활동을 위한 실업급여 같은 건데 이게 국회가 삭감을 했다고 해서 못 받는 게 아니라 국회는 이거를 예를 들면 1조 원 정도를 잡아놨는데 이거 1조 원 너무 많은 것 같아. 5천억 원만 잡아라고 야당이 얘기를 한 거예요. 예. 그래서 5천억으로 했으니까 회계상으로만 삭감이 된 거지 실제 지출액이 실업자가 된 사람한테 안 나가는 게 아니거든요. 어쨌든 나간다 그거는. 어차피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없는 거죠. 장부상으로만 삭감을 한 거지 실제 삭감된 게 아니라는 거고요. 예를 들면은 무역보험기금 이것도 4번째로 이제 5번째로 많이 삭감된 건데 이것도 그냥 방금 제가 말씀드린 회계적 삭감이고요. 고용 창출 장려금 삭감은 실제 사업을 삭감한 거지만 무역보험기금 이런 거는 다 회계적 삭감. 중소기업 모태 펀드 출자 금액을 1,500억 원 삭감했는데 이거는 예산에서 기금으로 옮기는 거예요, 단순히. 그래서 이거를 예산에서 기금으로 옮기는 거를 반대를 했기 때문에 그 돈은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삭감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 자유한국당이 삭감했다라는 그 대부분의 금액들은
한 전체의 한 80% 이상은 회계상 장부상 삭감입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삭감이에요. 예. 그럼 고용 창출 장려금만 실제 사업 규모를 삭감한 것이다. 예.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야당에서 고용 창출 장려금을 삭감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삭감을 하는데 이게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이제 퍼주기의 어떤 프레임이 있었어요. 자유한국당은. 그래서 퍼주기에서 이게 지금 과도하게 책정이 됐다라는 게 그래서 금액을 최대 많이 삭감해야 되니까 모든 분야에서 골고루 삭감을 했는데 대부분 회계적인 삭감을 했고 여기에서도 꽤 많이 삭감이 된 걸로 봐야 되고요. 이게 오히려 욕을 먹고 있어요. 사실은 자유한국당 그래서. 지금 뭐 실업자들 늘어나고 아니면 취업을 해서 경제를 활성화해야 되는데 추경안에 이렇게 자유한국당이 깎아가지고 오히려 안 된다라는 이제 민주당이 공격도 하고 있고 약간 그런 지금 약간 뭐 프레임에 지금 갇혀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추경안 삭감의 근거로 된 명분이 빚을 내 추경을 하면 재정 건전성에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였거든요. 우리가 요즘에 뉴스에서 일본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만 일본의 이제 국가 빚이죠. 국가 빚이 일본의 GDP 대비 240%. 엄청난 숫자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있다. 아마 일본 경제는 이 빚이 발목을 잡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우리는 어느 정도 됩니까? 한국은 지금 이번에 추경안을 발행을 하면은 예상치가 39.4%보다 0.1% 높아진 39.5%가 될 것이다라는 게 기획재정부의 추정이에요. 그래서 재정 건전성은 굉장히 좋은 편이고 OECD 국가들 중에서 매우 상위권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진행자께서 말씀하셨듯이 IMF에서는 지금 경기 부양을 위해서 돈 더 써라 지금 적자를 발행을 해서라도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돈을 더 써야 된다라고 권고를 했는데 그 규모의 택도 없이 절반도 안 되는 지금 추경안이 나온 거예요. 어쨌든 우리 GDP의 40%가 안 되는 39.5%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아주 건전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미국에서 한참 논쟁이 되고 있는 게 현대화폐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그 민주당 쪽에서 특히 이제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즈라는 미국 그 뉴욕주 하원 의원, 젊은 20대 여성 하원 의원이 많이 얘기를 하는 건데 뭐냐면은 그 정부가 재정 적자를 계속 하더라도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끊임없이 재정 적자를 더 늘려서 고용을 확충해야 된다라는 새로운 이론, 경제학 이론을 가지고 주류 경제학자들과 막 싸우고 있고 미국에서는 그게 지금 한창 논쟁인데 그거에 대입하다 보면 한국은 훨씬 더 지금보다 적자를 많이 내서 경기를 부양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에서 돈을 좀 더 써야 된다. 더 써야 된다. 그런 이제 논리적인 뭐 규결도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야 국내 소비도 더 돌아간다 이 말이잖아요. 경기 부양을 위해서. 알겠습니다. 추경 이야기는 거기까지 하고요. 두 번째 팩트체크는 한일 관계 관련입니다. 일단 지난주 문재인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없답니다. 아, 그렇군요. 아니, 왜 없죠? 이게 이제 손발이 안 맞는 거죠? 아, 그렇군요. 제가 대신 그러면. 좀 성대모사 해주실 수 있어요? 성대모사는 안 됩니다. 우리 역시 맞대응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해자인 일본이 적반하장으로 오히려 큰소리치는 상황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가해자인 일본이 오히려 상처를 헤집는다면 국제사회의 양식이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일본은 직시하기 바랍니다. 이렇게 대통령이 강하게 이야기했는데 문제는 말이죠. 이 적반하장이란 말을 번역이 잘못된 것 같아요. 일본어로 넘어갈 때.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이야기한 거에 대해서 사토 마사이사 외무부 대신이 발끈하면서 우리 대통령한테 신뢰되는 말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논란이 커졌는데 이 적반하장을 어떻게 번역을 잘못했다는 이야기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은 굉장히 한자 문화권으로 비슷한 용어들 많이 쓰잖아요. 뭐 사회, 철학 이런 건 다 일본에서 사실 온 단어들이고. 근데 이게 적반하장이란 단어가 일본에서는 거의 안 쓰이는 일반 생활에서는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단어입니다. 안 씁니다. 그래서 일본어 또 많이 잘 아시니까. 그래서 이거를 누수비토 다케시 제가 인토네이션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데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도둑이 뻔뻔스럽게 군다라는 걸로 이제 번역을 한 거예요. 일본에서는 적반하장을 잘 모르니까 일반인들이 일본 사람들이. 근데 이게
한국의 적반하장하고는 뉘앙스가 많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뻔뻔하게 군다라는 건 맞는데 우리의 적반하장은 그러니까 이를테면 상대를 비난하는 의도로 쓰이지만은 이게 품위가 없는 단어는 아니거든요. 일반적으로 쓰이죠. 근데 방금 말씀드렸던 누수비토 다케다케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품위가 없게 상대방을 비하하는 단어로 이게 쓰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정확하게 번역을 안 하니까 그거를 그 일본 번역 언론 번역을 본 이제 일본 외무상이나 이런 사람들이 문재인 대통령이 품위가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공격을 하게 된 거죠. 일본을 도둑으로 몰았다. 뭐 이렇게 나오는 거겠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논란이 더 커졌고. 역시 이 번역이 그만큼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한국도 너무 번역을 엉망으로 하는 경우가 사실 많아서 정말. 예전에 김영삼 대통령이 일본에 버르장머리를 고쳐주겠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그것도 사실 번역이 잘 안 돼요. 버르장머리. 번역이 어떻게 됩니까 그거를. 그래서 일본에서 어떻게 번역을 하지? 뭐 이런 걱정도 많이 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런 문제가 하나 있었다는 걸 하는 건데 이게 어쨌든 뭐 의도된 건지 실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한일 관계 악화를 부추겼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의도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자체를 뭐 좋은 단어는 아니니까 어쨌든 자기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최대한 우리를 비하한 것처럼 해서 어떤 국민적인 반감을 일으키기 위해 언론들이 그런 식으로 오역을 했고 그거를 아마도 일본 정부도 알았을 거예요. 근데 오역이나 약간 잘못된 번역인 걸 알았으면서도 그렇게 받아서 공격을 하고 이렇게 약간 서로 간의 상승작용이 있지 않았나 그래서 지금은 뭐 사실상 준 전쟁 시기니까 고의적으로 그렇게 한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번역이 나왔기 때문에 일본 네티즌들도 발끈하겠죠. 더 감정이 격화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건 뭐 저번에 예전 다른 데서도 나왔지만은 조선일보하고 중앙일보의 그 일본어판이 엉망으로 번역이 돼가지고 굉장히 그 혐한 감정을 불러일으킨 적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하고 비슷한 사례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 조선일보 이야기 나왔으니까요. 조선일보와 중앙일보가 일본어판에 혐한 감정을 조장하는 제목으로 바꿔서 보도해서 논란이 됐다. 그래서 지금 언론계 종사하고 계시니까 과거에 기자로 활동했고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근데 언론은 그 권력을 비판 또 비난 많은 사람들을 헤집고 다니는데 그 어떤 곳으로부터 비난은 안 받는 것 같습니다. 책임이 없는 것 같아요. 뭐 비난은 지금 많이 받고 있잖아요. 저도 많이 비난합니다. 근데 조선일보 특히 중앙일보하고 약간 조선일보의 특성을 이해를 하실 게 뭐가 있냐면요. 조선일보는 뭐 여러 가지 수식어가 붙잖아요. 친일 매국 뭐 그런 발언도 하는 분들도 있고 그러는데 가장 우리나라 어느 언론보다 상업적인 언론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돈 되는 거라면은 뭐든지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일본어판은 이렇게 번역을 한 거를 문재인 정부에 타격을 줘야 된다 뭐 이런 의도로 한 게 아니라 일본의 우익 네티즌들이 가장 클릭을 많이 할 수 있게 클릭 최대화를 위해 바꾼 거예요. 낚시질을 한 거예요. 제목 장사했다. 제목 장사를 했어요. 그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조선일보가 어떤 데냐면은 다른 예인데요. 노브라 같은 거, 설리 노브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연예계 뉴스인데 뭐 갑자기 이제 네이버에 실시간 검색어가 뜹니다. 뭐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올렸는데 노브라 차림으로 해서 논란 막 해서 막 이런저런 작은 군소 매체들이 막 검색어 하잖아요. 근데 조선일보는 그거를 하루에 20개 정도 씁니다, 기사를. 검색어 제가 거짓말이 아니라 한번 조선일보 홈페이지 가서 노브라로 검색을 해보세요. 그러면 하루에 20개의 기사가 써요. 노브라 종합 기사를 씁니다. 어뷰징 한다 이 말이에요. 네, 어뷰징을 해요. 그렇게. 그게 이제 조선일보 본판도 있지만 스포츠 조선도 있고 각종 매체인데 어쨌든 홈페이지는 다 조선일보로 나가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클릭 최대화를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언론이에요. 그래서 이 일본어판 이것도 정말로 클릭을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준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 번째 팩트체크 가보죠. 어제 외교부가 밝힌 2011년 이후에 방북자에 대한 미국 무비자 입국 금지 관련 내용입니다. 2011년 이후 북한에 다녀온 사람들은 미국에 무비자 입국할 수 없다. 그러니까 예전처럼 대사관에서 줄 서서 기다려서 인터뷰한 뒤에 받아야 된다. 이 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스타. 이스타를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당장 우리가 생각해봐도 뭐 이재용 부회장 또 뭐 SK 최태원 회장 이런 사람도 북한 갔거든요. 얼마 전에. 그렇죠. 그리고 연예인들도
레드벨벳. 갔다 왔잖아요. 예. 그럼 지금 이분들은 어떻게 미국 갈 때 다 비자 받아야 되냐? 뭐 이렇게 되는데? 뭐 받아야죠. 이 원칙대로라면. 그래서 예. 어저께 많은 언론들의 제목에 이재용 회장도 받아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에 좀 맥락을 좀 여러 맥락이 있습니다. 맥락을 보면은 이제 이 소위 말해서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이 된 게 2017년이에요. 북한이. 예. 북한이 그러니까 원래는 2008년에 해제가 됐어요. 예. 미국에 해제를 했는데 2017년 11월에 그 오토 원비어라는 미국 청년이 북한에 억류됐다가 미국으로 송환된 다음에 죽었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는 테러 국가야라고 다시 이제 2017년 11월에 됐어요. 그래서 테러 지원국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미국에 해왔는데 20개월이 지난 다음에 갑자기 이게 뜬 거예요. 예. 그게 아무리 뭐 행정적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이게 20개월이나 행정적 조치가 걸릴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럼 20개월이 걸렸느냐, 왜 2019년 8월이냐를 이제 주목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뭐 대북 제재다라고 보는 일부 보수 언론은 있는데 대북 제재는 좀 오바다. 왜냐하면은 이걸로 그러니까 북한이 타격을 받지는 않습니다. 예. 무슨 관광객이 뭐 관광으로 먹고 사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북한이. 예. 그래서 이거는 경고를 우리는 너를 여전히 테러 지원국으로 보고 있어. 미국이죠. 우리라는 거. 미국은 너희를 테러 지원국으로 보고 있고 그래서 핵 협상이 완성되지 않으면은 계속 이렇게 갈 거야라는 일종의 경고 메시지 지금 지지부진하고 있으니까 그거를 20개월 만에 던졌다라고 보는 게 좀 합리적인 해석인 것 같고요. 예. 이제 여기에 가장 불편함을 겪는 건 사실 한국이죠. 가장 그러니까 중국이 아마 북한하고는 제일 많이 왔다 갔다 할 텐데 중국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미국 가는 사람 많지 않잖아요. 예. 근데 한국은 1년에 250만 명이 미국을 가거든요. 그럼 아까 얘기했듯이 이재용 회장 이런 사람들은 다 미국도 가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불편함을 겪게 된 건 미국이니까 한국에 대한 배려가 없었다라고 보는 게 어느 정도 타당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미국이 한반도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이런 결정을 내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다른 제재국가죠. 이란, 이라크, 수단, 시리아, 뭐 리비아 이쪽하고는 좀 다르게 판단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죠. 다르게 판단을 지금까지 해왔는데 결국은 끌다가 이제는 이것까지 카드로 썼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러면 이걸 만약 카드로 썼다고 한다면 북미 비핵화 협상이 진전이 되면 테러 지원국은 해제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해제가 되겠죠. 이거는 유엔 제재가 아니라 미국이 단독으로 미국 정부가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혼자서 결정하는 거니까 당연히 해제가 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대화가 잘 풀리면 뭐 종전 선언하고 뭐 수교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나라를 테러 지원국으로 계속 지정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요걸로 북미 핵협상으로 일괄 다 풀어줄게라는 메시지를 던졌다라고 보면 되고요. 이거가 우리의 금강산 관광 재개를 막으려고 미국이 한 거다라는 일부 보수 언론의 해석도 있는데 그거는 정부는 지금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의사가 없어요. 현재는. 왜냐하면 누가 가겠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그러니까 그거는 약간 오버 해석이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남북 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까요? 남북관계에 사실 이게 무슨 영향이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북한에 가는 사람이 37,000명이라고 하더라고. 통일부에서 발표한 게. 그러니까 비자를 받은 사람이. 비자라고 하긴 그렇고 어쨌든 입국 허가를 신청해달라고 신청을 한 사람이 37,000명인데 2011년부터 지금까지. 2011년 3월 1일부터 현재까지. 근데 그 37,000명의 대부분은 개성공단 관계자, 그리고 정관계 고위 관계자, 그리고 아까 연예인 이런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냥 필요에 의해서 지금까지 갔던 거고 앞으로도 무슨 지금 남북교류가 활성화되기는 힘들기 때문에 그냥 이거에 제한적으로 우리가 좀 불편함을 겪고 그런 사람들이 또 미국의 대사관에 줄을 서야 되고 이런 거지 이게 무슨 남북관계에 치명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예. 근데 미국 정부가 지난달에 우리 정부에게 이런 조치가 시행될 것을 통보했다고 하는데 우리 정부가 왜 지금 이 시점에서 늦게 발표를 했을까요? 그러니까 한 달 동안 이거를 통보를 받았는데 이따가 어제 시행 당일날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 언론에서 좀 약간 욕을 먹기도 하고요. 경향신문의 사설에서 강하게 비판을 했어요. 이거를. 그래서 그 행간을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좋은 신호는 아니잖아요. 한반도 입장에서 보면 남북이나 북미의 어떤 관계로 봤을 때. 그래서 이거를 최대한 한 달 동안 시간을 끌면서 좀 미국하고 이 조치에 대해서 좀 풀어라 아니면은 좀 수위를 낮춰라라고 협상을 하려는 게 아닌가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2008년이었어요.
2008년에 미국에서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때 이게 비자 협정이 이스타가 체결이 됐는데 이거 어쨌든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약간의 이제 이게 훼손이 된 거잖아요. 그런 우호 관계가 아니라 이게 무비자 입국. 그러니까 그거가 좀 정치적으로 부담이 돼서 이거를 최대한 늦추면서 좀 미국하고 협상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예, 하나 더 하고 마칩시다. 예. 미국 국방부 산하 교육기관인 국방대학에서 한미일이 핵을 공유해야 된다. 이런 핵 공유론을 제안했다. 연합뉴스가 맨 처음에 이 보도를 했고요. 예. 그리고 다른 언론들이 다 받았었습니다. 예. 보수 언론이 다 받았었는데. 정치인들도 굉장히 많이 얘기했어요. 이 얘기를. 핵 공유? 예, 핵 공유 해야 된다. 팩트 체크 갑시다. 예. 일단은 국방부 공식 보고서, 국방대학입니다. 죄송합니다. 미국의 국방대학의 공식 보고서로 나왔다라고 했는데, 공식 보고서 아니고요. 예. 이거를 저희가 원문에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검색하니까 구글에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언론들이 하나도 구글을 검색 안 했다라고 지금 보시면 되고요. 예. 검색하니까 이게, 조인트 폴스 쿼털리라는 국방대학 산하의 학술지예요. 그 연구 논문인데 예. 소령 4명이 쓴 거예요. 장성도 아니고 소령 4명이 썼는데다가 그러니까 개인의 연구죠. 개인 의견이고 심지어 그 홈페이지에는 이거는 국방부나 국방대학의 공식 입장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음을 밝혀야 됩니다라고 홈페이지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연관 소령 4명의 개인 의견인데 이거를 미국의 공식 입장이다라고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연합뉴스 등등이 다 쓴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본적인 팩트 체크도 안 한 굉장히 좀 무책임한 언론이었다. 그 언론들이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연합뉴스가 처음에 이걸 보도를 했고 다른 신문사에서는 그러니까 일본어를 쓰면 안 되니까 뭐라 그래야 됩니까? 계속 일본어가 입에 맴도네요. 이게 받아서 그냥 이렇게 썼다는 거잖아요. 돌려서 이렇게 썼다. 베끼기 썼다는 건데. 베끼기를 하면서 연합뉴스 보도에 의하면 뭐 이렇게 쓰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김 대표 이야기는 구글에 치면 다 나온다. 구글에 치면 그거 다 나와요. 그대로. 예, 그리고 누가 썼는지 나오고 국방부 정식 보고서가 아니란 것도 다 알 수 있다. 그래요. 그런데 그 많은 기자들이 이 기사를 쓰면서 단 한 명도 체크를 안 했다는 거잖아요. 더 좀 놀라운 거를 말씀드리면은 이거를 저희 뉴스톱에서 썼는데 이거를 쓴 사람이 그 대학생 저희 인턴이에요. 24살 문기훈이라는 인턴인데 방학 때 와서 한 친구고요. 영어를 좀 잘하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대학생 인턴도 할 수 있는 거를 우리나라 유수의 언론 기자들은 아무도 원본 확인을 안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좀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그 기자들은 이거 쓴 사람들은. YT는 안 받았었습니까? 제가 그것까지 확인을 못했는데 이게 그러니까 조중동의 소위 입맛에 맞는 거예요. 한미일이 핵을 공유를 해서 그러니까 일본하고 빨리 화해해야 돼. 핵 공유까지 하려면 이런 식의 이제 그 메시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입맛에 딱 맞으니까 거기에서 주로 보수 언론에서 많이 썼고요. YTN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예. 부끄럽네요. 예, 좀 저도 부끄럽더라고요. 예. 대학생 인턴이 잘한 거긴 하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팩트체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